뭔가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한 듯한 느낌도 있어서 많이 당황하고 가축을 이렇게 도축할 때의 그런 느낌, 두려움이 느껴지는 느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2010년 6월 17일) 토요일.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이었으나 한강에 부는 아침바람은 서늘함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강 경찰대 야간조 2명이 오전 7시 30분경 마지막 순찰을 돌고자 순찰정에 올랐습니다. 한강 북단을 돌던 순찰대는 양화대교 인근 보수공사 지역을 지나며 길이 130cm가량의 기다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양화대교 보수공사로 인부들이 교각을 손보느라 자재나 폐기물이 떠내려가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공사장 폐기물인 줄 알았습니다. 다리 서쪽 100m 지점 수중에 마기를 설치했는데 그쪽에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순찰정이 그 물체를 건져 올린 시각은 오전 7시 50분. 누군가 자전거에 물건을 실을 때 쓰는 로프로 물체를 묶은 뒤 한강에 내던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카펫으로 둘둘 말려있던 물체. 매듭은 매우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안에 든 게 뭐길래 카펫으로 싸서 꽁꽁 매듭으로 묶었을까? 칼로 아래쪽을 끊었더니 사람의 발바닥이 보였습니다. 시신은 두 겹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노란색 담요로 시신을 말아감은 뒤 카펫으로 다시 한번 감쌌습니다. 포장이 다 풀리자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사체는 새우처럼 등 굽은 모습으로 웅크려 있었고 양쪽 발목이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양손은 아래쪽 정강이에 한데 묶여 있었고 목젖 아래엔 세로 9cm, 가로 5cm 크기의 상처가 있었는데 칼로 도르는 흔적이었습니다. 사체를 확인한 한강경찰대는 20대 여성 변사체 발견이라고 보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신과 포장 안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붉은색 벽돌 2장, 시멘트 조각 7개가 나왔는데요. 특이한 게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 5개, 양손 안에 불에 탄 이쑤시개 묶음이 발견됐습니다. 마치 종교의식에 쓰인 희생양처럼 사체 모양은 특이했습니다. 특히 사체 양손에 쥐어있는 그을린 이쑤시개 묶음은 마치 염이나 의식이라도 한 것처럼 기이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의문점이 한둘이 아닌 사체의 형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물에 부른 사체의 것만 지문을 감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걱정은 물에 불어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체형으로 보면 미성년자인 확률이 높은 상황. 이게 미성년자인 경우에 신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얼굴도 물에 부어서 식별하기도 어렵고요. 경찰은 지문 감식을 맡기는 한편 사체 일부를 묶은 수건에 적힌 문구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건에는 한 지역의 지역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홍은동 모모임 추계야의회. 그렇게 홍은동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있으실 만한 사건입니다. 2010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홍은동 여중생 살인사건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지근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을 좀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강력계 레전드라고 불리시는 여경 최초의 강력계장이자 당시 마포경찰서 강력계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사건 수사 지휘하신 박미옥 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미 만나셨던 사연이 있으신 그런 관계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바로 윗상관이셨고 저희 팀장님이셨으니까 네. 이제 저희들을 이 병아리 같은 저희들을 지휘하느라고 네. 가르치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오늘 사건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요. 이 홍은동 사건, 당시 이제 마포서 강력계장으로 계셨을 때 발생한 일이셨고요. 처음에 이제 보고받고 이런 상황 기억나시나요? 한강변에서 발견되었다는 그 순찰대, 한강 순찰대에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려갔을 때 그 사체가 묶여 있던 점들, 그리고 매듭이 너무 꼼꼼했던 거, 그다음에 발목에 있었던 수건, 그다음에 상흔들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한 듯한 느낌도 있어서 많이 당황하고 엽기적인 사건이라는 느낌으로 봤던 첫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일단 뭐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은 뭐 무게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특이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특히 목젖을 이렇게 절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이걸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우리가 가축을 이렇게 뭐 도축할 때의 그런 느낌과 그 느낌과 네. 두려움이 느껴지는 느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사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는 뭔가 종교적 의미를 가졌다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상처 같은 경우는 너무 막 나간 선을 넘은 이 행위자들이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 안 맞는다 균형이. 네. 그러니까 숙달된 범인도 아니고 그렇지 않고 그 반대도 아닌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는. 근데 행위자들이라고 바로 표현을 하신 거는 사실 이제 단독범 여부와 이제 범인의 수가 초반에 이제 좀 중요할 텐데 일단은 그 반장님께서는 처음 사체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떤 많은 조력을 받은 느낌이 그 매듭을 묶는 방법이든 그다음에 매듭을 포장해서 그 한강에서도 발견된 모습이든 그다음에 사체에 많은 그 흔적이 형사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행위가 섞여 보이는 거죠. 네. 네. 상처가 시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동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행위가 섞여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들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두 가지를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결박도 이제 이게 사실 팔 다리를 같이 묶는 방식과 따로 묶는 방식과 이건 근데 꼭 이게 딱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네. 특히나 이제 시신을 말 그대로 이제 압축하듯이 웅크리게 해서 이걸 묶어놨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게 뭐 이동의 공간성으로 이제 보셨나요? 당시에는 뭐 어떤 일단 사체를 포장했던 방법에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드는 느낌, 묶는 느낌, 그리고 그 뭔가 그 가라앉고 떠오르지 않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이게 한 사람의 생각일까 싶을 만큼 그 부분에 엄청 정성을 들인 느낌,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지문은 당연히 뜰 수가 있었는데 너무 시신이 작고 미성년자로 보였다. 이게 사실 이제 지문 등록 이전에 혹시 나이일 경우 그때 당시도 설왕설래가 많았던 게요. 그 삼색 슬리퍼나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뭔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같이 이렇게 담아놓은 느낌, 이런 느낌은 미성년자가 가진 물건 같은데 네. 뭔가 염을 한 느낌이나 그다음에 매듭이 너무 과연 이게 미성년자가 묶었을까 싶을 만큼 너무 꼼꼼하니 너무 찰진 거죠. 예. 그래서 초창기에 형사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과정에 뭐 이거는 아무리 봐도 미성년자다라고 하기에는 네. 설마라는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조금 더 열어놓자. 네. 열어놓고 생각하자.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지금 일단은 지역명이 적혀 있는 수건이 나왔어요. 홍은동 무슨 야유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조사를 당시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네. 과연 이제 지문만 하면 나올 대상인가? 이것도 의문인 거죠. 미성년자면 지문이 등록되지 않을 확률도 많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수사를 하면서 제가 직원들한테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다행히 고맙게도 그 발목에 그 상흔을 낸 자국에 수건이 묶여 있을 때 이게 이제 무슨 기념의 식에 이제 수건이 나오니까 네. 직원들한테 그 동네에 보내면서 그리고 이 수건을 만든 곳, 이 수건을 배포한 곳까지 보내면서 이 수건이 걸려 있는 곳이 현장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만나면서도 이 수건이 걸려 있었을 만한 뭐 빨랫줄 아니면 사진 아니면 심지어 이제 그 카페트가 분명히 그 바닥에 깔려 있었을 거다. 네. 그러면 사진을 보자고 하면서도 그 카펫이 찍혀 있는 사진이 있는지. 네. 그래서 수건 그다음에 카펫
그것이 보이는 곳이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수사해라. 네. 그렇게 직원들을 수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건이 아마도 그 걸려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빼갖고 네. 그것을 가능성. 주변 거를 이용을 해서 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구가 있다는 거를 자기도 깜빡할 정도의 일상에. 일상. 네. 그런 일상은 당연히 카펫이든 보통 이런 러그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좀 전에 그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목의 상처는 혹시 그때 아킬레스건의 어떤 그어져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사실은 보통 우리가 타인을 해할 때 아니면 타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는 상처 위치치고는 정말 말씀 그대로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자른 느낌, 절단한 느낌이라서 이 상처는 왜 냈지? 그리고 이제 그곳에 수건이 묶여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형사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문되고 상상되지만 이거는 꼭 범인한테 잡아놓고 물어봐야 될 일이다. 그래서 단정짓지 않았던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생명하고 관련 없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뭐 목을 아니고 심장도 아닌데 왜 거기야? 그럼 이것에 대한 그럼 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가? 네. 근데 움직이지 못하게 할 거면 왜 거기다 수건을 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저히 합리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럴 땐 단정하면 안 되죠. 네. 단정하게 되면 이미 오류가 나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성적인 부위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랬을 것 같고요. 이 양화대교에도 의문의 사체가 떠오르고 이후 또 수사 진행됐는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 변사자가 미성년자였지만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어서 마침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15살 유지연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체는 단순히 한강에 버려진 게 아니라 둔부, 팔다리 등 피하 및 근육 간출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가 발견돼서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 사망한 후 한강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목 부위에 칼로 도려낸 흔적이 보였는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양은 죽음뿐 아니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요추 횡돌기는 몸속 깊이 위치하기에 웬만한 충격으론 골절되지 않는 부위. 게다가 죽일 의도도 아닌데 누군가 유양의 목 일부를 칼로 도려냈습니다. 대체 누가 15살 아이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벌인 것일까? 모든 의문을 뒤로한 채 경찰은 사체에 남은 단서만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지연 양의 아버지 유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평소 지연 양의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제보 때문입니다. 딸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아빠가 딸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니까요. 거의 남남처럼 지냈어요. 혹시나 존속살인이 아닐까 의심했던 수사팀. 하지만 아버지는 알리바이가 완벽했고 범행 동기도 딱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 유 씨를 조사하던 도중 경찰은 이런 진술을 듣게 됐습니다. 딸이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녔는데 최는 노는 애랑 엄청 친했어요. 그 집이 자주 비는데 거기서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왜 만나는지 딸이 친구들을 잘못 사귄 것 같아요. 숨진 유지연 양은 가출 청소년과 자주 어울렸고 최양의 빈집이 아지트처럼 쓰였습니다. 경찰이 최양의 집을 찾았을 당시 최양의 부모님은 지방으로 일을 떠나 한 달 가까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최양 혼자서 집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양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에? 지연이요? 자기 아빠랑 맨날 싸우더니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저도 본 적 없는데. 지연이는 가출을 자주 하니까 또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겠거니 했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최양.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역시 입을 모아 유양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 그때 최양의 집안에 눈에 띄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유양의 사체를 감싸고 있던 홍은동 모모임 축의 야유회라고 적힌 수건과 한강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붉은색 벽돌, 시멘트 조각이 최양의 집에도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아버지가 좀 사이가 이렇게 보통 그런 가정의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그래서 좀 의심도 받았다. 이렇게
당시 보도가 됐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아버님? 모두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네. 피해자의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그 집 장소의 어떤 그 장소의 부모님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 피해자분이 나중에 이제 봤을 때 약간 뭐라고 할까? 지체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정신적으로 네. IQ가 조금 낮은 정도. 경계성 정도. 예. 네. 그런데 이럴 때 그 가족이 가지는 마음은요, 우리가 참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애정을 갖고 키우다가도 지치기 쉽고, 또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반항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부모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한순간에 부모가 저렇게 무관심한 모습일까,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는 왜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것 또한도 저희가 용의자인 친구들을 네.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이 있을지 추리할 수 있는 요소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저 배상훈 교수님 초기에 우리 얘기할 때 이런 말 잘합니다. 가족 간에 유대 관계가 있어 보이더냐. 맞아. 그 네. 말씀 항상 하죠. 네네네. 유대가 있는 가족은 네. 그래도 뭔가 지키기가 쉬운데 포기가 된 가족은 그래서 유대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사회적 연대가 결여되어 보인다. 그런데 또 이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또 그런 가정이 다 결핍 가정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일반화를 하는 건 네. 우리 입장에서 매우 경계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조심스러워서 네. 이렇게 길게 쭉 왔는데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키우는 부모님을 보면 그 마음의 권력이 끝까지 가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막 청소년기에 스스로 반항도 많단 말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느냐. 인간적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건 딜레마 같아요. 딜레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소나 이제 피해자나 이제 또 그 용의자들이 있는 장소 이제 홍은동 일대 당시 이제 시기상 또 재개발 앞두고 있었던 지역이다. 이런 장소적 특징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하셨던 부분은 혹시 있었을까요? 당시 탐문 수사를 갔을 때는 참고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뚜렷하게 그 사건 때 기억하는 건 현장 검증 갔을 때입니다. 골목이 굉장히 좁고 계단을 올라서 이렇게 집들이 존재하고 이래서 언론의 관심은 쏟아졌고 아이들은 여러 명이고 범인은 여러 명이고 형사들도 많이 갔어야 했고 그래서 언론 통제도 했어야 했지만 주민들한테 노출되기가 너무 쉬운 좁은 골목이라서 그때 느낌이 이제 좁은 골목에 많은 것이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낡은 지붕과 어수선하게 걸려있던 빨랫줄들 이런 많은 게 아직도 영상에 내 머릿속에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김길태 사건처럼 공간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힘들면 그 안에 범행 공간이나 뭐 유기나 어떤 후 조치 공간이 있음에도 사실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든지 뭐 그런 의도로 좀 말씀드린 거지. 네. 근데 그 부분은요. 네네. 저희가 범인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의문하잖아요. 네. 항상 범인을 잡아보면 본인들은 그것이 익숙하기 되게 때문에 당연하게. 네. 네, 되게 당연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사안 같은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지속적인 구타, 그 특히 이제 요추 행돌기 골절 이것에 관련돼서는 이게 좀 웬만하게 이제 주먹이나 뭐 이렇게 한두 번 치는 걸로는 골절되지 않는 부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이제 앞서서 이야기한 의심 갔던 부위 목을 그럼 왜 이거를 절개를 했고 특히 아킬레스건도 또 이거는 의도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부검 결과가 나오고 또 의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죠. 속칭 말해 찌를 때 생긴 상처냐. 네. 그 다음에 너 말해라 라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생긴 상처냐. 그러기에는 뭔가 약간 도려낸 듯한 느낌이라서 기존에 저희가 현장에서 진짜 공격성 있는 폭력적 상처로 보기에는 너무 좀 다른 상처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약간 수동적 느낌이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뭔가 이게 위협하다가 상처 났으면은 느낌이 나는데 그것도 네.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그 살아 있을 때 상처를 내면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생활흔이라는 게 남습니다. 네. 그런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칼을 찌르고 빼면 들어간 자국과 나온 자국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약간 평이하면서 도려낸 느낌? 네. 그래서 이게 죽은 후에 생긴 일인가를 초기에 쉽게 아무튼 추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또래 15살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좀 빈집이 하나 있었고요. 그 집에는 최양이 부모님 없는 사이에 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좀 같은 이야기를 친구들이 좀 입을 모아서 한 느낌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거짓말을 판단할 때 이렇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미건조할 때. 너무 뻔한 말을 감정 없이 할 때. 네.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말을 이렇게 같은 단어를 듣는 거죠. A한테 가서도 듣고 B한테 가서도 듣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자기가 겪은 일은 상황에 대해서 오락가락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주고받을 때 감정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미건조한 너무나 짧은 뻔한 말을 하니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입을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수건 관련된 게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걸려 있는 게 장소라고 생각을 해라. 근데 실제로 이제 수건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수건이 뭐 2장이 있었나 보네요. 아마 그건 그 체육대 야유회 이러니까 뭐 한 장당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네.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이게 찍혀 있는 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단서가 되니까 사실 뭐 치밀한 계획 범죄나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안 쓸 것 법한데 이게 그냥 그런 걸 썼다는 것 자체가 혹시 뭐 어떤 근데 저희가 네. 성인이나 성인이 아닌 사람을 잡아봐도요, 보면 순간의 집중도는 높아도요. 나머지는 굉장히 집중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유념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좁혀간 상황이고 증거들이 다 있는 집을 발견했고요. 당시 이제 가출한 친구와 자주 어울렸다고 하는 그 유지연 양 가명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모인 집이 수상하다고 당시 수사팀이 느꼈었는데요. 이후 어떻게 수사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13일 새벽 아이들을 한강에 내려줬다는 택시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큰 물건을 싣기에 무엇이냐고 묻자 아이들은 학교 과제용 조각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15세 최양을 비롯해 안양, 윤양, 정군 그리고 19세 이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19세 이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15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유양을 살해한 것이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지연 양을 우참히 살해한 것일까? 그 이유는 너무나 허탈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걔가 저랑 윤이 너무 해프고 남자들이랑 너무 많이 잔다 이런 식으로 소문내고 다녀가지고 혼내줄 겸 좀 때렸어요. 단순히 자신들을 모함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연 양을 살해했다는 아이들. 사건은 6월 10일 새벽 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양은 자신의 부모님이 일을 하러 지방으로 내려가자 여느 때처럼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다른 아이들도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로 만나 친구가 됐고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서로 간에 사귀는 연인 사이. 심지어 폭행과 살인에 동참한 이구는 죽은 지연 양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험담을 했느냐고 추궁을 하면서 지연 양을 몇 대 때려주려고 했을 뿐인데 계속해서 지연 양이 사과를 안 하자 부타 강도가 빈번해지고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은 6월 11일 오후 4시 반까지 무려 60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때리고 쉬고 먹고 자기를 반복했고 날마다 구타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유지연 양이 돈을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수차례 애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아이들은 부어올라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금 때렸습니다. 아 그래도 걔한테도 먹을 걸 주긴 줬어요. 김치볶음밥 해가지고 먹였어요. 그렇다면 지연 양을 구타하는 동안 부모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가해자 쪽이건 피해자 쪽이건 귀가하지 않는 자식을 찾아 나선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딸이 제 말보다 친구들 말 더 잘 들었어요. 워낙 자주 그리고 심심찮게 가출을 해서 이번에도 집을 나간 줄 알았습니다. 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지연 양의 아버지. 부모님의 무관심과 어른들의 방치 속에 지연 양은 12일 오후 6시 3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월드컵 한국 첫 경기가 열리기 2시간 전 사람들은 축제에 들뜸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입니다.
죽을 줄 몰랐고 우발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들. 그들의 말은 사실일까? 경찰은 수사 초기 지연 양이 칼에 찔려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목에 남은 상처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정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목에 난 상처는 사체에서 피를 뽑아내서 사체 무게를 줄이려는 의도로 밝혀졌습니다. 범인들이 만화나 영화에서 보고 시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흉내를 냈던 것 같습니다. 시신 주머니의 동전과 성냥은 죽은 친구의 영혼이 찾아올까봐 노잣돈하고 분양으로 일종의 의뢰같이 했다고 해요. 3일간의 지독한 폭행으로 사람을 죽인 아이들은 죽은 영혼이 자신들을 괴롭힐까봐 무서워 성냥으로 분양까지 하고 시신을 차가운 한강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좀 이게 기묘한 기분이 드는 게 이 애들 같은 생각과 행동들과 되게 잔혹함이 같이 막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여서 사실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되게 악마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멤버 가운데서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이제 남자친구 사귀었다고 하는 남자친구도 폭행에 가담을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요 시기 그 뒤도 그렇지만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집단 의식이 발현된 부분이고 특히 이제 15세, 16세 때 여중생의 호르몬 변화라든가 아니면 집단 심리의 변화와 연관돼 있다고 그 뒤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이 아이들은 그 폭력이 한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기 시작하면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거를 성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너무 잔혹한 부분인 거죠. 근데 또 개인으로 만나보면 애들은 너무 애들이 뭐라고 하나. 그냥 애 같은. 그렇죠. 네. 그 불균등함을 사실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단 심리와 개인 심리를 구분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아이들 진술 뭐 진행하고 수사 진행하고 이랬을 때 어쨌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관장님께서는. 일단 초기에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러니까 남녀라는 개념이 아직 형성이 안 된 친구들이에요. 네. 네. 거기에 나 저 친구한테 이런 말 들어서 속상했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우리 혼 좀 낼까? 이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 부모님이 안 계신 어느 집이 자연스럽게 있었고 그리고 그 집으로 불러낸 건 진짜 공모죠. 네. 불러낸 건 공모였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까지. 그리고 와서 너 하고 말을 했는데 인정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한 대를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초기에 진술이 때려보니까 그 평상시에 오락게임에서 퍽퍽 하던 소리에서 손의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네. 손을 타고 오는. 시원했다라는 표현도 놀라웠고 손에 어떤 타격감을 주는 게 기존의 오락게임과 달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놀라웠고요. 즐거운 오락게임의 어떤 쾌감 같이. 오락게임에서는 기만 네. 그렇죠. 효과음만 청각적. 들었는데 네. 친구를 때리면서는 손에 느낌이 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기의 어떤 분노나 그 완성되지 않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네. 해소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 것을 게임으로 해소하다가 네.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자극 요소가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15, 16세 때 이런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각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심각하게 이틀인가를 때리고 기절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이라서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를 때려야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절한 친구를 놓고 연기한다고 그랬죠. 더 맞기 싫어서. 그래서 심지어 너 연기하냐라는 부분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기절한 사람을 물로 얹어서 이렇게 깨워서. 정신 채우기도 하고 네. 다시 이제 또 그걸 갖고 또 추궁하고 때리고 하는 사이에 아까 우리 김 PD님께서 이렇게 잔인했다 어쨌다 한 상황들이 그 중에 그 남자 학생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 친구가 그 어떤 약간 무속 신앙에 관련된 할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에
귀신이 씌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걸 또 염을 하는 과정과 기도하는 과정에 또 우리는 그 사체의 특이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엽기성까지 보게 된 상황들도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본 건 있는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네, 생각했던 것 하는 같아요. 거죠. 이걸 뭐 계획적으로 뭐 여기까지 가보자가 아니라 혼 좀 내자. 때려보니까 이거 손에 느낌이 온다. 근데 기절하네? 물 너 지금 껴안고. 쇼하냐? 그러고 다시 또 그걸 이야기하는 사이에 죽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심각해지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한 게 놀랍죠. 이 귀신이 나한테 그렇죠. 시인다. 그 아이는 네. 여기다 뭘 해야 돼. 음. 그러니까 걔는 그거 하고 이게 막 섞여버린 거죠. 네. 일단 뭐 흔히 범죄 현장에서 그러니까 단수의 흔적이 여러 명의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네네. 것들이 여기서 그렇게 아이들의 그렇죠. 것들과 연결이 됐었군요. 아마 성인들이라고 그런 건 안 나타나겠죠. 음. 연결이 하나가 되겠죠. 네, 근데 앞서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해소라고 말씀을 관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후속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보호가 제대로 안 됐던 아이들이 좀 있어서 뭐 조사 때 뭐 부모가 아닌 뭐 외할머니 오거나 뭐 누나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이 환경 어떤 좀 불량 학생들이란 얘기가 아버님도 하시고 어떤 그런 게 맥락이 있었나요? 근데 조심스럽나요? 앞서에도 네. 우리가 일반화하기 어렵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바릇하게 잘 자라는 친구도 네. 있고 저 환경에 무슨 불만이 있어서 저렇게 잘못 컸나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막상 범인을 잡고 나면 나쁜 결과의 범인을 데리고 오니까 네. 그 평가마저도 또 음. 절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결손이 아닌 가정이 있을까요? 뭐 어딘가에 다 결핍이 있고 결손이 우리 있고. 팀장님이 늘 네.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직도 네. 생각나는데 연쇄살인범 잡고 나면 다 불안 환경이라고 네. 하지만 세상에 날 미워한다. 그렇죠. 그러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네. 이게 일반화하면은 언론한테 먹잇감이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 일반화니까 아이들을 규정 짓는 거는 사실 위험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가출팸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많은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 단어에 도덕과 상식이 없어지는 이유가요. 네. 생존이니까. 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네. 들어가기 싫고 하지만 또 좋은 건 갖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정보가 널려 있고 네. 그냥 하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모르는 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미 사라진 친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살인이다 어떤 방법이다가 아니라 난 이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 방법대로 하겠다밖에 없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아이들이 그렇다면 아까 초반에 규정 짓지 않고 열어놓은 그 목과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일단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숨겨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사체를 포장하는 방법이나 사체를 숨기는 방법을 보면 피해자와 범인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인물, 뭐 상당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방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관계성이 드러나는데 당시에 이제 분명히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차하고 죽은 결과를 보고 고민을 합니다. 이 사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쪽은 한강에서 어느 곳이 가장 깊은 곳인지 검색을 하고 한쪽은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서 검색도 하는데 그중에 승인이 하나 등장하죠. 네. 무거운 거 들고 갈 수 있겠냐부터 된 거죠. 네. 그러면 무거운 걸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피를 뽑자.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답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 군데를 잘라봤는데 피가 잘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피가 더 나올 곳을 옮겨간 것이 아킬레스건이 먼저였나요? 네. 그리고 목으로 갔었나 그렇게 됐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먼저. 예. 네. 이거 이상한데 왜 여기를 건드렸지라고 하는데 애들 얘기를 보면 애들한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생각의 폭은 굉장히 작지만 뭐 거기서 안에서 뭔가를 근데 성인의 범인을 잡아봐도요. 네. 자기 경험치 범인의 방법을 찾아요. 네, 자기 생각 안에서의 예. 판단을 하는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또 화제가 많이 됐던 이유가 피해 학생도 굉장히 어렸지만 가해 학생들도 어렸다라는 부분에 주목이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증언 관련돼서도 선서 무능력자라는 형사소송법 159조에 만 16세 미만에 대해서 이게 맨 처음에 선서할 때 이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 증언의 신빙성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형량이 나와도 이게 촉법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미성년인 경우에 있어서 형량도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좀 낮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그 후까지, 판결까지 좀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물론 이제, 성취를 한 이후에는, 네, 경찰의 손은 떠나지만, 어쨌든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으면서 촉법과 소년범은 숙제죠.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인식의 수준이 90년대가 다르고 2000년 초반이 다르고 지금이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때 가졌던 정보력과 인식의 수준하고 지금의 아이들이 가지는 정보력과 인식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촉법과 당시 소년범으로 봤던 그 나이대에 대한 토론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공론화되어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최근에 제가 서귀포 형사과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 네. 촉법 소년들이 그 말을 합니다. 우린 처벌 안 받는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달여 추적을 하면서 잡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얘기하죠. 너 촉법이니까 네가 하고 나는 소년범이니까 뒤로 물러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식의 수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건 사회 변화 흐름 이런 것에 맞춰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선서무능력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이가 선서무능력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받은 조서가 판사의 자유심정을 흔들면 이건 형량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아이의 나이에 굴하지 말고 이 아이가 저지른 범죄에 집중해라. 그것을 세밀하게 조사받은 게 결국은 네. 판사의 심정을 울리면 저희는 이 죄를 엄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거 좀 논의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 촉법을 제외한 성인들도 많이 범죄자들 잡고 어쨌든 송치를 하고 지켜보시죠. 이제 내가 잡은 범인 몇 년 예. 나오고 지켜보시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수사를 하고 피해자들도 만나고 피해자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어떤 범죄 잔혹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체감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페이퍼 위에서 보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사실은 계실 것 같거든요. 많죠. 네.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잔인함이든 그다음에 피해자의 가족의 그 많은 상실의 감을 본다면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약해 보이는 마음이 많죠. 솔직한 얘기로. 네. 그리고 과연 그 형량만으로 과연 가능한 엄단인가도 꼭 고민하죠. 청소년은 아직 미약한 단계고 우리가 심신미약자로 보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기 환경에서 길들여진 그리고 옳다고 믿어버린 그 행동들을 과연 형 몇 년으로 과연 단죄하고 교정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판결이 사실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 명이고 이게 좀 섞여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19살짜리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15세 애들입니다. 정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세였죠. 정군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정군이 100kg의 거구임에도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 구타에 살해하고 살해 후에는 시체 처리 방법까지 검색하는 등 죄질은 무겁다.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나이,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라면서 정군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또 이제 시신 유기를 주도한 이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타를 독려했으며 이 유양이 사망하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이제 판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초범이었습니다. 최양 등의 초범이었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다라는 걸 좀 참작을 했습니다. 이제 정군 같은 경우에는 최장 7년의 징역을 선고하되 이제 5년간 복역하면 반성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중간에 출소할 수 있도록 판결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4년, 단기 3년 이렇게 했고 또 그 앞서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에 단기 1년 뭐 이렇게 또 이제 중간중간에도 뭐 1년, 2년 정도 수준의 형량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얘기할 때마다 또 분명히 또 뭐 이런 누군 죽었는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노들을 하세요. 앞서서 말씀하신 그 형량 문제, 소년범 문제도 있지만 또 반복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심신미약
사실 이제 우리 베프로님도 심지어 이제 PCLR은 미성년은 검사를 안 한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살의 기준이죠. 예.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 아이들이 2년 3년에서 뭐 이게 죄를 뉘우칠까? 근데 그 죄라는 게 이 아이들한테 뭘까? 그러니까 오히려 2년 동안 잘 교육시켜 갖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죄를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형량을 보면은. 그런데 피해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입장에 보면 이게 뭐야? 나는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 형사들이 조서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때리다 보니 죽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상처만 내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을 줄 모르는데 죽었습니다. 이 정도의 범인의 주장에서 받아놓으면 형량이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고의성이 없는 네. 거죠. 네. 하지만 중간에 멈출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아니라 이거는 살해의 고의가 높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너희는 충분히 접고 포기할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놓지 말아야 되는 게 형사의 입장인 것 같고요. 사실은 죄를 반성한다. 어리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네. 경각심이 분명히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팀장님 책을 보다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형사라는 직업의 정의 중에 들어주는 네. 일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우리 형사들한테 그다음에 조수받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이유가 형법을 사람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형법 질서 있게 하고자 형사소송법 만들었는데 너는 왜 절차만 얘기하냐. 법 이전에 사람 얘기부터 해야지. 네. 째려봤다고 하고 받으면 째린 사람은 끝까지 째려봤다고 인식하고 있고 억울한 사람은 나 째려본 적 없는데 왜 맞았지 하지 않냐. 째려봤다는 말에 두드러 맞은 게 억울하지 않는지 우리가 그 말을 듣는데 몇 분 걸릴까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하루 이틀 더 들릴까요? 네. 그래서 단 그 짧은 호흡에라도 그 말을 한 번 더 물어라. 그리고 반드시 왜를 물어라.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확인해 줘야 될 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게 주관적 마음의 해석이에요. 네. 그 순간에 상대가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객관적 요소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프로님, 잠복이 이렇게 힘든 거였네요. 좀만 참아. 잠복은 끈기와 인내가 기본이라고. 배가 너무 고파요. 인스턴트만 먹었더니 속도 안 좋고요. 제주엔 참 좋은 거 많수다양. 네. 혹시 또 그 제주 리퍼블릭? 이럴 때일수록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하게 먹어야지. 건강을 남은 이 제주 해녀 밥상을 보라고. 취나물, 톳, 표고버섯, 호박, 당근 100% 제주산 재료만 담겨있네요. 그래, 밥솥에 밥할 때 쌀 위에 얹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 끝. 동봉된 양념장 넣고 쓱쓱 비비면 초간편한데 건강한 맛이 입에 쫙 도네요. 밥 차리기 귀찮을 때 내 몸 챙겨주고 싶을 때 딱이겠네요.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이라고 적으면 사은품을 주니 놓치지 말라고. 감수다. 네이버에 제주 리퍼블릭 검색하러 하영 안 갈 거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 밥상으로 한 끼 챙겨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크라임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 밥상과 함께합니다. 저는 그 이력이 말 그대로 경찰 역사상 첫 강력계인 여형사, 최초 여성 강력 반장, 최초 마약 범죄 수사팀 팀장, 그 다음에 강남서의 여성 최초 강력회장 등등이 이제 말 그대로 발자취를 찍고 오신 게 뒤에 쭉 보면 이제 역사가 돼서 기록에 남게 되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유리천장을 다 깨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개척자인 거잖아요. 여성 경찰로서. 근데 이 모든 말은 네. 그냥 바깥에서 만든 말 같아요. 안에서는 안 느껴지시나요? 예, 네. 그냥 저는 한 사람의 형사였고 네. 최초라는 말도 지금도 최초라는 말을 쓰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절 낯설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네. 제가 91년도에 형사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체포영장 제도가 98년도 정도에 생깁니다. 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세련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여형사가 평이하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평이하지 않는 곳에 낯선 존재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도리어 이 구역의 침략자다. 아, 그러면서 그 침략자가 평이해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혼자였기 때문에 경험할 기회가 더 많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건이 저를 키웠지 나머지가 저를 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네. 겸양이시고 사실 누구도 못 해내죠. 그래서 어쨌든 쉬시면서 책이 형사 박미옥이라는 책이 나왔고 여기 병아리 시절의 본인이시죠? 네, 네. 25살이죠. 형사 기동대. 네. 예, 예. 약 30년 전 사진입니다. 네, 여기 찍혀 있고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 딱 정리하자면은 사람이라는 두 단어가 그러니까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사람. 예, 사람을 만나셨구나. 그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사람을 만나신 거구나. 저도 사람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하는 한마디가 무겁게 들릴 때도 있고 나쁜 놈이라고 봤는데 그 가해자의 말이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경력이 3년 4년 늘기 시작하니까요. 저 말이 내 속에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를 만나면서도 이면을 생각한 적도 있고 가해자를 만나면서도 단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범인이라고 안 믿어서 범인을 놓치지는 않나라는 불안도 있을 때도 있었고 너무 단정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나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6년, 7년, 8년 흘렀는데요. 그때 진짜 내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때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들어갔으니까 심리학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제 자신부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 내 성격은 어떤지, 내 감정 습관은 어떤지, 나는 슬픔이 더 많은 사람인지, 측은지심이 더 많은 사람인지 그럴 때 갑자기 프로파일링 제의까지 받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 프로파일러들과 있으면서 범죄 현장을 놓고 옛날에는 잡는 얘기만 했는데 네. 이 범인이 왜 그랬을까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형사를 어떻게 한 거지? 새로운 도구를 만난 느낌이었고 네. 새로운 시선을 만난 느낌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받는 조서의 방식이나 수사의 지휘의 방식이 정말 프로파일링 팀장을 한 이후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평생의 30년 평생의 하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사건 이야기들부터 어떤 삶 이야기까지 좀 다룬 것 같은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일단은 오랜만에 뵀잖아요. 프로님은 저는 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어깨가 평소보다 좀 좋은 것 올라가 같긴 있습니다. 한데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요새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송에도 지금 나오고 계시고 매체 나오고 계시는데요. 또 저희는 또 완전히 좀 범죄 좀 들어갔던 방송이셔서 괜찮으셨을지 한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을 잡고 송치하면 잊어버리는 게 형사다라고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책을 써보면서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도 내상이 많다는 걸. 그래서 어찌 보면 사건을 제대로 직면하는 일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잡고 송치시켰다가 아니라 이 사건이 사회적 메시지가 뭐고 그 일에 내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부분도 또 다르게 내 내상을 치료하는 네. 어떤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진지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우리는 그 사회적 메시지에서 같이 안전망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일원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개인의 불안은 그 앞에 어떻게 다독여야 될지 생각하는 이런 프로가 있다는 걸 최근에 나와서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좀 먼 길 와주신 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